자기 개선이 가능해지는 순간, 자기 복제가 가능해지는 순간, 자기 학습이 가능해지는 순간을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 오픈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픈 AI가 요새 이야기가 말이 많더라고요. 아주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좀 AI에 대해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오픈 AI가 원래는 비영리 재단이었어요. 네. 이름을 오픈 AI로 한 이유가 AI가 이게 너무나 위험한 물건이다. 특히 AGI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인공지능, 강인공지능을 AGI라고 하는데 AGI는 하나의 기업이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오작동했을 때 네. 그걸 멈출 수 있고 제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하나의 기업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걸 보유했다면 그걸 멈추겠냐. 왜냐하면 그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걸 들키면 몇 조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면 망하잖아요. 네. 그러면 숨기려고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AGI를 어떤 하나의 기업이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투명하게 네. 공개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원래. 네. 그리고 오픈AI라는 비영리 재단이 있고 그 밑에 오픈AI라는 회사가 있어요.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펀딩을 받겠다.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전체 자원의 20%를 AI 안전에 투자하겠다. AI 안전을 연구하는 데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AI 과학자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네. 그 지금 엔트로픽 하고 있는 클로드라는 그 AI 만든 엔트로픽의 아모데이 남매, 그리고 지금은 나갔지만 일리아 수츠커버, 그리고 안드레이 카파티, 뭐 그런 세계 최고의 AI 과학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뜻이 너무 좋으니까. 그랬는데 샘 알트만이 점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팀이 네. 오늘 출근을 해봤더니 지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니까 할당된 지표가 없는 거야. 야, 이거 어디 갔어? 아, 저쪽에 서비스한테 급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할당을 넘겼어요. 야, 그럼 나 어떻게 해?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이 막 진행이 되고 네. 안전하지 않아서 오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막 오픈을 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쿠데타 있었잖아요. 파이어하는. 네. 근데 그때 그 쿠데타가 며칠 못 갔잖아요. 네. 며칠 못 갔던 이유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주식을 가지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것도 드러났는데 네. 네가 회사 가지 말라는 말을 하면 네 주식을 다 뺏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다 집어넣고 그랬던 거죠. 그게 들킨 거예요. 그 퇴직자한테도 어떤 나쁜 말도 하면 안 된다. 하는 순간 너희 주식은 무효가 된다. 뭐 이런 거 사인 받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오픈AI에 근무하던 개발자가 나와서 네.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내가 아내와 깊이 상의를 해봤다. 근데 나는 이 주식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난 이걸 얘기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전에 관한 약속들이 어떻게 다 폐기돼 왔고 내가 지표를 뺏겨서 일을 못했고 이런 것들을 쭉 다 올린 거예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그때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다른 AI, 오픈AI 있던 개발자들이 익명으로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결국 샘 알트만이 사과 성명을 냈어요. 나는 한 번도 주식을 뺏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뺏지 않을 거다. 그런 종류의 문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유감을 표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모든 문서에 샘 알트만 서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서 수석 개발자였던 일리아 수츠커버가 결국 나가고 네. 뒤로 이어서 줄줄줄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픈AI의 개발 역량이 적어도 20-30% 이상 예. 데미지 입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윤리팀을 해고했다 뭐 이렇게 뉴스 들었는데 실제로는 샘 알트만의 결정이었겠네요. 아, 그거는 작년 일인데요. 네. 작년 초에 챗GPT 처음 나왔을 네.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를 자기들 서비스하고 막 결합시키고 네. 그래서 그때 왜 빙챗이라고 네네네 맞아요. 내놨다가 그게 폭주하는 바람에 막 굉장한 논란을 빚고 막 사람 스토킹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걸 내놨던 거죠. 급해서. 예. 그래서 윤리팀이 계속 거기에 딴지를 거니까 그 윤리팀을 해체해버렸던 거죠.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는 샘 알트만이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수상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저는 장사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사꾼의 기질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돼서
결국 그 슈퍼 개발자들이 다 떠난 거 아니냐. 예. 예. 그 클로드로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영리 기업을 MS를 들여오면서 거의 영리 기업으로 바꿔버렸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거의 오픈 AI를 많이 활용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샘 알트만은 빨리 오픈 AI를 상장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표를 서둘러 성급하게 하는 걸 많이 보는데, 가령 오원, 이번에 나온 오원 그 추론 잘하는 오원이 예전 같았으면 그 수준에서 공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예. 오히려 GPT-5 못 나오니까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부르는. 그러니까 실제로 샘 알트만이 GPT-5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생성형 AI 개발이 어떤 고원에 다다른 거 아니냐라는 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어젠가 그젠가 그 Salesforce.com CEO가 그 생성형 AI 개발은 명백히 고원에 도착했다. 뭐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엔트로픽은 무슨 소리냐,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리아 사츠커버도 그 로우 오브 스케일, 그러니까 규모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한데 올바른 것을 규모로 키우는 게 굉장히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볼 때 일리아 사츠커버가 말하는 올바른 것은 고품질 학습 데이터 같아요. 그냥 늘려서는 안 되고 이제는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그 명백히 고원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반, 여전히 규모의 법칙이 유효하다는 게 반, 이래 팽팽하게 있는데 어쨌든 성장이 조금 지체되고 있고 허들이 높아진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GPT-5가 나와야 좀 이런 그 고원로는 좀 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챗GPT하고 예. GPT-4하고 예. GPT-4 터보하고 GPT-4 옴니 간에는 품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써보면 와 좋아졌네. 예. 근데 여기서 우와 좋아졌네 하려면 GPT-5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더 우와 좋아졌네가 나올 수 있냐. 그게 대해서 절반이 지금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 절반 무슨 소리냐,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라는 건데, 지금 보면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그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그 챗GPT가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1등인데 예. 기업 시장에서 보면 클로드가 24%까지 점유율을 올렸거든요. 엄청 커졌네요. 그러면. 네. 예. 그 실제로 저는 클로드를 메인으로 씁니다. 그 정도로. 예. 그럼 제가 느끼는 게 AI 쪽에서 그 아까 수석들이 많이 나갔다 했잖아요.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AI 그럼요. 발전 속도가. 그럼요. 그 좀 약간 수석급인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판도를 바꿀 정도로.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냥 그리고 막 GPU 많이 때려박고 학습 데이터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착각입니다. 그분들이 논문에 쓰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챗GPT 5조 개 문서를 때려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 대용량 데이터를 만장의 GPU에 고르게 계산량을 고르게 할당을 해서 이게 중간에 안 멈추고 로스 없이 계속 돌아가게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저도 못 돌려요. 제가 누군가 AI 회사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H100이 제일 비싸잖아요. 지금. 예. H100을 100장을 사왔는데 20장 이상 동시에 돌리기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회사는 AI 전문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도 예. 그래요. 그러니까 100장을 동시에 돌리려면 그 H100 한 장이 어마어마한 계산을 하잖아요. 그쵸, 그 H100 다운 버전 같은 경우는 1초에 2경 계산을 하거든요. 어휴. 그러니까 저 A100 같은 경우 1초에 312조 번 더하기 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버전이 1초에 2경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100장을 놓고 데이터를 아주 고르게 그 컴퓨팅 양을 고르게 줘서 동시에 같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걸 다시 모으고 주고 모으고 주고 모으고 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일, 예술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과학자가 한 명 빠져버리면 쿵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이버가 겨우 거대 AI 하고 있는 이유도 네. 네이버는 대용량 분산 처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봤잖아요. 네. 검색을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카페니 블로그니 다 그 트래픽이 얼마나 많겠어요. 매일. 그렇죠. 예. 검색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한 8억 개의 문서, 뭐 5억 개의 문서를 긁어와서 그걸 다 인덱싱을 해놓고 있다가 내가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엔터만 치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마법 같은 거예요. 네. 8억 장의 문서를 갖고 와서 그거를 다 태깅을 하고 인덱싱을 해서 갖고 있다가 네가 어떤 단어를 쳐도 네가 엔터 치면 내가 바로 결과를 주마. 와. 그걸 네이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되니까 거대 AI를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과학자, 뭐 세계 최고급의 수석과학자가 5명이 나갔다. 예.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수석과학자급이
뭐 저 AI 태동기기다 보니까 몇 명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업계에서. 지금 뭐 우리가 널리 알려진 데미스 하사비스, 예. 일리아 수츠커버, 안드레이 카파티 예. 뭐 이런 몇 명 있죠. 예. 그분들은 거의 신기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욕심이 약간 과한 거 아니냐. 샘 알트만의 욕심이 약간 회사의 앞길을 약간 흐리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거 여쭤봤었냐면, 샘 알트만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시겠지만, 그 AGI로 가려면 뭐 수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시간을 이렇게 뭐 보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로도 AGI 개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H100이랑 H200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랙엘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친구가 지금 걸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는 10만 장이 정도 같고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 쓰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10만 장 정도가 있으면 그거를 말할 수 있죠. 10만 장보다 훨씬 더 있을걸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로 충분한 거죠. 그 정도 있으면 물량으로도 가능하다. 네네네. 예, 굳이, 아까 그 블랙엘이 있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블랙엘은 더 효율 좋은 한 4배 정도 성능이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니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양이 많으면. 블랙휠이 아마 하시니까. 1초에 2경 계산할 거예요. 예. 그럼 AGI 시대는 언제쯤 오실 거라 보세요? 그게 그 과학자들마다 예측이 다른데 네. 대체로 보면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이 2029년? 오, 빠르네요, 생각보다. 네. 샘 알트만은 2026년이라 그랬고요. 저 누구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네. 일론 머스크 원래 내년이라 그랬다가 한 해 늦췄더라고. 그리고 그 제프리 힌턴 교수님 같은 경우가 진짜 저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그분도 2029년 그러면 대략 한 5년 정도 뒤에는 우리가 좀 AGI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AGI에 대해서 아직 뭐 제가 들은 걸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AGI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거든요. 네.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전까지는 강인공지능이라고 그랬어요. 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고 그랬는데 3년쯤 전부터 갑자기 그 단어가 사라지고 전부 다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불러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제가 뭐 논문들 다 찾아보고 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글은 못 봤어요. 예. 제 짐작은 이런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인류가 지능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도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은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지능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몇 년도에 나온 어떤 논문에서 지능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의를 따르겠다 뭐 이러고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공 일반지능으로 정의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면 아주 좋은 점이 생겨요. 뭐냐면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몇 점 받았어.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몇 점 받았어. 의사 자격 시험에서 몇 점 받았어. 변호사 몇 점 받았어. 이렇게 측정 가능한 어떤 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대신에 각 부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계량할 수 있는 어떤 걸로 바뀌는 거죠. 그게 저는 AGI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는 게 지금 AGI가 됐을 때 이게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가지고 엄청난 감론을박이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저는 AGI라는 개념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수 없어요. 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들은 얘가 수소와 산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AGI가 도달했을 때의 세상에 대해서 100이면 100이 다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 생성형 AI가 고원지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개발하는 방식이랑 AGI를 개발하는 방식이 다른 거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저는 오픈 AI가 O1이라는 걸 내놓은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챗GPT, 예. GPT-4, GPT-4 Turbo, GPT-4 Omni 이렇게 GPT를 계속 달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O1 GPT를 안 달았어요. 뭐냐면 얘는 곁가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깊이 있는 추론을 하고 한 20-30초 뒤에 답을 내놓고 이렇게는 했는데 일반 성능은 GPT에 못하는 거죠. 왜냐면 추론에 특화해서 말하자면 GPT-5가 되려면 O1과 GPT 계열을 나이스하게 꼬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꼬맬 방법을 못 찾았어요 라는 그 실토가 O1이 아니냐 네. 라고 저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강화학습이고 과연 이걸 정말
꼬맬 수 있을까? 예. 그래서 GPT-5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이게 생성형 AI는 지금 방식대로 쭉 하면 계속 발전이 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고 이 가는 게 맞는데 이거 AGI는 이 방식대로 하는 구도로 가면 이게 도달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엔비디아의 GPU에 너무 의존하고 꼭 이걸 가지고 AGI를 만드는 게 맞는 건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방향성이 횡도 있고 종도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예. 방식으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네.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예. 그 페이스북의 얀느쿤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야 지금 그렇게 생성형 AI 아무리 만들어봐야 그걸 AGI 못 가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과학자예요. 예. 뭐냐면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래요. 지금 AI가 학습하는 방식은 전부 간접 체험이다. 남이 쓴 거, 남이 본 거, 남이 들은 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월드 모델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고 이걸 밀면 어떻게 되고 그런 월드 모델을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간접 체험밖에 못했으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월드 모델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월드 모델이란 게 바로 우리 상식의 기반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AI는 절대 상식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얀누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embodied AI. AI는 몸을 가져야 돼. 직접 체험해야 돼. 그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데. 얼마 전에 페이페이 교수가 그분도 AI 쪽의 대가인데 네. 이미지넷을 만드신 분인데 네. 스페이셜 AI를 만들겠다. 그 공간을 지각하는 AI를 만들겠다. 이게 그 얘기예요. 예. 라고 발표하자마자 예. 그 몇 명, 한 서너 명 톱티어 과학자를 모아서 발표하자마자 회사 가치를 몇 조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 몇 천억 펀딩을 받았어요. 예. 그냥 말을 했는데 돈이 몇 천억이 들어오는 거죠. 와. 그만큼 최고 수준의 과학자의 가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요새 왜 엄청 붐이잖아요. 그쵸. 뭐 투자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예. 휴머노이드가 엄청 발전을 하고 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오토봇 택시 예. 발표하면서 막 휴머노이드 가지고 뭐 주스도 따라주고 예. 뭐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막 그 이유가 embodied AI이기 때문에 그거를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embodied AI라고 부르는 게 사실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 로봇은 여러 가지지만 이 로봇의 그 분해에 해당되는 건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클라우드로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전 세계에 뭐 수십만 대, 뭐 수억 개의 로봇이 돌아다녀도 얘네가 다 경험을 하면서 하나로 모이는 거죠. 뇌를 하나로 다 모아주니까 예, 예.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네요. 그게 이제 야. 그걸 전이학습이라고 하는데 네. 이 휴머노이드가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글의 알로하 같은 로봇이 있다. 걔가 이제 모방학습으로 뭘 동작을 익히잖아요. 예. 그러면 1000대가 있어서 각각 하나씩 동작을 익혔다. 그날 저녁에 모든 로봇이 1000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겠다. 공유하니까. 그 학습 속도가 엄청 학습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인간과 로봇의 대결로 하면 따라갈 수 없는 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프리 인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생물적 지능과 예. 디지털 지능이라는 두 개의 지능이 존재하게 됐는데 이 지능은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갈 방법이 없다. 예. 그냥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능이 탄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과학자들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 개선이 가능해지는 순간, 자기 복제가 가능해지는 순간, 자기 학습이 가능해지는 순간을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죠. 네. 컴퓨터 코딩을 AI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생산 라인에 AI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 스마트 팩토리, 네. 물류 로봇 다 그러니까 되니까. 지금 재귀적인 네. 그 흐름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규모의 법칙을 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슈퍼 엘리트들만 AI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몇백 명이 인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결정들을 다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AI를 정말 윤리적으로 잘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윤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라고 하면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고 인간을 해치지 않는 윤리를 아주 제대로 가르쳐서 내놓고 있다. 본인이 생각해서 옳다는 걸 넣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옳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 한 줌도 안 된 슈퍼 엘리트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는 게 옳으냐. 이 친구들이 그러면 헷가닥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인류는 거대한 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팅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말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디지털 지능이 그동안 생물학지능한테 수고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우주를 뒤덮을 만한 어마어마한 지능이 탄생하는 네. 것을 돕기 위한 네. 부팅 프로그램이었을 뿐이다. 아.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뭐, 즉,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그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신념이 그런 거는 관계없는데 네.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회사가 있다. 네. 그럼 인류 전체가 거기에 담보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AI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회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UN 같은 데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척해요. 예. 요구를 하는 척하지만 막상 실제 규제가 나오면 반대합니다. 근데 단적인 예가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AI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요 학습 연산량이 10의 25제곱을 넘어가는 초거대 AI만 대상으로 하는 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99%의 과학자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법이에요. 그게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하니까 이 초거대 AI 회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로는 우리가 정말 윤리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 만들어주세요. 규제 만들어주세요 해놓고 막상 나오면 로비에서 쓱 반대해버리고요. 그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인가에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이 초거대 IT 회사들의 로비력이 그 총기협회를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로비력이 미국 총기협회잖아요. 예. 그걸 넘어서고 있다는 기사를 냈어요. 지금 거기다가 뭐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네. 트럼프 주변인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피터 틸, 뭐 예.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 벤스. 예, 도와줘. 예. 벤스도 피터 틸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 페이팔 마피아가 지금 트럼프를 거의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통제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더 대변하는 정책이 더 나갈 수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게 더 윤리성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피터 틸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있다. 뛰어난 소수의 IT 회사들이 훨씬 더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도찌를 맡았잖아요. 예. 정부 뭐 개혁 어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가 역사상 이렇게 약해진 적이 있냐 싶을 정도까지 저는 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와. 왜냐하면 피터 틸의 철학에 따르면 예. 소수의 IT 기업이 이 세상을 바꿀 거니까 정부를 사실상 형해화할 수준까지 줄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와, 대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예, 저는 예. 미국이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될 건데 그게 좋은 방향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디지털판 메이지 유신처럼 그렇게 미국은 될 지금 수 그걸 있- 도전하는 예, 거잖아요. 예. 디지털이 체제를 바꿔버리겠다. 기존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그 관료 제도를 다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이거를 다 효율적으로 바꾼다는 명분이긴 한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아까 말한 AI의 제일 단점은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더라. 네. 그럼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또 다음 대통령을 또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속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예. 가속주의자, 엑셀러레이터, 뭐 엑셀레이션이즘인가 그 가속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술이 결국 모든 걸 해결할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도 악이다. 그게 가속주의인데 그 피터 틸 등을 비롯해 이런 사람들이 가속주의 쪽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삐를 없애겠다.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아, 지금 저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AI가 그냥 단순히 뭐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또 하나의 물결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이게 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세상을 엄청 바꿨거든요. 예. PC가 세상을 바꾸고 인터넷 세상을 바꾸고 예.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는데 그 앞에 세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 미디어가 나왔죠. 예. AI라고. 예. 근데 이 AI는 앞에 세계 합친 것보다 더 위력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걔네들은 그동안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었지만 얘네들이 하드웨어까지 통제하는 소프트웨어가 네, 된 네, 거잖아요. 우리 터미네이터에서 봤던 그 장면이 지금 계속 이 현실화가 돼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정말 한 줌도 안 예. 되는 슈퍼 엘리트들이 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으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그 슈퍼 엘리트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박사들, 어떤 기업들 이렇게 된 거고 예전에 핵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비슷한 과정이었었지만 그래도 핵은 뭔가 되게 위험성이 크고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막 큰 사업들은 아니었었잖아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AI는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말씀하신 대로 윤리성이나 이런 국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렇죠. 아,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AI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경각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AI 리터러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 토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AI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AI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때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 몇 톤이나 되는 괴물이 도로를 질주하는 것을 인간이 용납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걔가 빨간불일 때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걔와의 공존을 인간이 선택한 것처럼 AI가 인간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AI 산업이 발전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될 거다. 음. 그걸 합의를 하고 인류가 함께 얘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규제해 가면서 한 줌 나는 슈퍼 엘리트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도록 견제해 가면서 이게 인류 전체의 공동 복지를 위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 다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 책에 어떤 내용도 들어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 남겨놨어야죠. 아니요. 훨씬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를테면 예. 아까 그 피터 틸과 그 그룹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에 대해서도 예. 여기 다 소개를 했는데 아마 그런 거 제대로 정리해서 소개한 거는 이 책이 거의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AI 책 많이 봤는데 예. 그런 내용 제가 못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 뭐 듣고 효과적 이타주의, 장기주의, 가속주의, 그 트랜스휴머니즘 그런 것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의 소수 슈퍼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의 사상에 끌려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피터 틸이랑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번 좀 만나시게 되면 한번 좀 따끔하게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시죠? 알죠. 네, 거기 회장님. 그게 예. 국방의 AI를 접목시킨 회사잖아요. 지금은 국방 외에 다른 영역에도 하고 네. 있지만 AI를 국방에 쓰는 압도적으로 쓰는 회사가 팔란티어였죠. 미 국방부하고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이제 다른 산업 분야에도 이렇게 적용해서 굉장한 돈을 벌고 있죠. 예전에는 군산 복합업체들이 이제 미국 정부와 좀 이걸 커넥션으로 돈을 많이 네. 벌었다면은 이제는 이런 회사들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F-35는 쓰레기다. 네네네. 드론이 더 낫다. 네. 이제 그럼 이 방산업체끼리도 이제 신과 구가 나뉘어서 싸우는 시기가 되고. 그 드론이 팔란티어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들 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내잖아요. 예. 그 뒤에 팔란티어가 있어요. 세상에. 야. 이게 시대로 AI 모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암흑의 정부가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일기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암흑의 정부를 저 암흑의 정부가 대체해 가고 있다. 결국은 이제 이 친구들한테 끌려다니는 일이 되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고. 그런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마피아가 그냥 마피아가 바뀌는 거인 거죠. 이 AI가 지금 정말 우리를 많이 경계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꼭 해야 된다. 오늘 정말 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